재생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하고 좋은 인연, 건강한 인연을 계속 이어가면은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혈관이 이제 손상이 되면 우리 출혈이 됩니다. 그러면은 친인자하고 손상된 혈관, 조직인자하고 결합을 해서 작게 트롬빈을 만들어요. 트롬빈이라는 물질. 그럼 이 트롬빈이라는 물질이 팔인자를 활성화를 시키고 여기서 또 그 활성화시킨 구인자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요 구인자, 팔인자가 이렇게 결합을 해야 활성 결합을 해야 대폭적으로 트롬빈을 많이 생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트롬빈이라는 것이 이런 거물망, 촘촘한 거물망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보면 요게 이제 망한데요. 여기 이제 여기 혈관이고 여기 혈관벽이고요. 그러면 혈관 손상이 일어나면 여기 조직인자, 7번 인자가 붙어서 작게 트롬빈을 조금 만들고 요게 이제 8구인자를 이렇게 크게 결합을 시켜가지고 요게 이렇게 큰 대량의 트롬빈을 만들어야 이렇게 거물망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게 요게 이제 요 거물망의 첨이라는 사진인데 처음에는 우리가 혈소판이라 요게 이제 1차적으로 막아주지만 2차적으로는 이런 거물망이 촘촘하게 형성이 돼야 출혈이 다 먹는 거예요. 요게 정상 치료를 가집니다. 요거를 이제 만화로 좀 보면은 이제 이렇게 혈관에 이제 7인자가 있고 요게 이제 혈액내고 요게 이제 혈관이고요. 혈관 밑에 조직인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있다가 여기 혈관 손상이 일어나면 7인자, 조직인자 결합을 해서 초소량의 이런 트롬빈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 이게 혈소판들을 활성화를 시키고 그 다음 단계가 그 다음 단계는 이제 8인자가 등장을 하고 8인자가 이제 활성이 되면서 8인자, 9인자가 모여가지고 대량의 활성화와 섬유소 조직망을 단단하게 만드는 이런 개념입니다. 아무래도 만화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혈관 손상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기전으로 이렇게 손상된 혈관을 이렇게 섬유소가 형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는데 이게 요거를 이제 지혈이라고 해요. 지혈. 피가 이제 먹는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너무 활성화가 되면은 이게 이렇게 큰 이런 혈전이 생겨요. 그러니까 큰 혈전이 생기면서 이게 큰 혈전이 혈관을 막아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혈전 형성에 의한 혈전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게 생기면 안 되잖아, 그죠? 요것만 돼야 되는데, 요런 혈전증이 이제 생기면, 이런 혈관을 막아가지고, 이 밑으로 피가 안 통하니까,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 안 생기도록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요 트롬빈이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처음에 쫙 생겼다가, 결국 과다하게 이 트롬빈이 생성이 되고 앞에 얘기한 그런 혈전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더 안 생기도록 억제하는 인자들이 우리 몸에는 요 두 가지가 있어요. 암조직인자 경로 억제제와 암트롬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 트롬빈 생성을 억제해 가지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혈관을 막은 트롬빈이 생성되고 난 다음에는 트롬빈 생성이 줄어들어서 앞에 얘기한 그런 혈관벽을 막는 그런 혈전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혈액 응고인자 억제제라고 해요. 요 두 가지 종류가 이렇게 있어서 요거를 억제시키고 그러니까 요거 억제하니까 결국 트롬빈 생성이 억제되고 이거는 직접적으로 트롬빈이라는 물질을 억제해서 트롬빈 생성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혈전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지혈 하는 이제 그런 기전을 정상적인 기전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촘촘한 거물망이 형성이 안 되고 또 소량의 드론빈에 의한 아주 멀기설기한 멍성한 그런 이제 그게 생겨서 그래서 출혈이 되면 어떻게 했어요? 요거는 피를 딱 막아주지만 요거는 여기에서 피가 슬슬슬슬 스며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소량의 드론빈만 생기는 우리 혈압병 환자들에게 드론빈 생성을 확 높여주면 질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 이제 첫째는 뭐냐면 팔인자 농축제제 우리가 정맥으로 투여하잖아요. 주면 되잖아. 정상적인 공급에 주면 되잖아. 여러분들이 약도까지 출혈이 되면 쓰였던 방법 또 그 다음에 예방을 위해서 이제 정맥으로 투여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팔인자를 직접 주는 거예요. 여기 팔인자. 그러면 무인자하고 결합해가지고 이렇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특히 이제 항체 환자들은 팔인자 줘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을 위해서 팔인자 기능을 하고 유사한데 그 팔인자는 아니 이런 약물이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이것도 구인자와 결합을 해서 이런 드론빈을 이거 팔인자보다 폭발적으로 생성을 못하지 그래도 증가시킬 수 있는 약물이 개발이 됐어요. 그게 요게 햄리브라라는 약이고 지금 보험급여가 되고 4, 5년 정도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항체 환자들을 위해서 특히 팔인자 항체 환자들이 팔인자 그냥 놓으면 지혈이 안 되니까 그렇게 유사한 역할을 그 사람들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발이 된 약인데 그 팔인자 중증 환자나 다른 환자들에게도 그렇게 드론빈 생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고 다음 두 번째는 당연히 생각해보면 요것들을 없애버리면 요것들을 없애버리면 드론빈 생성이 이제 증가될 수 있다. 그러니까 혈액응고인자 억제제라고 해요. 혈액응고 억제제를 억제하는 이런 약물을 줘서 요거를 없애버리면 요게 증가될 수 있다. 그런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혈액응고 억제제는 요거를 억제하고 또 요거를 억제해버려서 억제해서 요걸 키워주는 거예요. 요걸 키워주네. 그럼 요 소량이 되는 게 요 키워진 대폭 드론빈이 증가돼서 또 이렇게 촘촘한 거물망을 형성시킬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이런 미인자 제제, 그러니까 인자 제제라는 앞에 얘기한 8인자, 9인자, 농축한 제제를 얘기하고 8인자, 9인자하고는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른 앞에 얘기한 햄리브라든지 혹은 또 항응고 이제 억제제들은 8, 9인자가 아니잖아. 그래서 그 약물들을 통칭해서 미인자 제제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런 미인자 제제가 앞에서 이론적으로 다시피 정말로 드론빈을 확 생성시킬 수 있느냐? 그걸 이제 임상시험을 해서 증거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보면은 정말 결론적으로는 보면은 이런 그 미인자 제제를 피하러 이제 투여를 했을 때 혈압병 환자 드론빈 생성을 분명히 증가시키지만 그 정상 수치의 하한 범위 내에서만 증가시킵니다. 아니 결론이에요. 요거는 햄리브라예요. 햄리브라가 그 햄리브라 농도를 자꾸 올리면 요 드론빈 생성이 이렇게 증가되는 걸 보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상에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팔인자를 이렇게 투여해보면은 드론빈이 이제 생성되는 양하고 요걸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요 햄리브라 농도가 30 정도가 되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팔인자 활성도가 한 10% 정도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것도 보면 햄리브라를 주면 결국 햄리브라를 피하러 농도를 올려서 주면 드론빈 생성이 증가되더라 보여주는 거고. 다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용량을 이렇게 해서 계속 주면은 요 햄리브라 농도가 일정 수준에 다르면은 팔인자 활성도로 봐서 한 13% 정도가 계속 유지가 되더라. 그런
임상 연구 결과도 다음. 요거는 이제 앞에 얘기 항조직인자 경로 억제제 중에 칸시스맵이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보면 칸시스맵이라는 약물을 이렇게 올려서 주면 올려서 주면 여기 드로빈 수치거든요. 드로빈 수치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여기 그런 농도에서는 더 이상 증가 안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증가되는 수치가 이게 정상인의 농도, 드로빈 농도인데 요 하한치 정도, 하한치 이상, 하한치 정도까지 이 콘시스맵도 드로빈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건 앞에 항드로빈 어때 이제 시간이라는 약물인데 이것도 역시 피아로 보면은 이 드로빈 생성량이 이렇게 항드로빈 자체가 이제 주면 줄어드는 것과 미래에서 드로빈 농도가 이렇게 증가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도 역시 여기 정상치의 정상치 하한 정도로 드로빈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런 임상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임상 연구 결과를 보면 앞에서 제가 요약을 했다시피 이런 미인자 제제를 피하러 뒀을 때 드로빈 생성 능력이 적어도 그 정상인의 하한치 정도까지는 올려줄 수 있다. 이게 이제 일반적 결론이에요. 근데 정말로 그걸 드로빈을 올려줬을 때 출혈이 잘 예방이 되냐 계속됐을 때 그걸 가지고 일단 시험을 해보면 그저 써야 되게 이제 그 결과를 보면은 대부분 미인자 제제 예방 요법을 해보면은 연간 출혈 횟수가 한 4회 미만이라 그래요. 요거는 우리가 팩타로 예방 요법을 했을 때 거기 같구나 그것보다 오히려 출혈 횟수가 낮죠. 뭐 개중에는 이제 회사마다 그 제로 출혈이 50%나 될까 이러지만 결국 통계적으로 보면 팩타로 예방 요법하는 것보다 아크나 그럼 조금 더 우울하다. 그래서 이런 미인자 제제의 특징을 단단적으로 요약하면 할부인자와 다른 물질이지만 드로빈 생성을 아까 봤다시피 증가시킵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만 드로빈 생성 능력은 정상인의 한치까지는 올려줄 수 있는 거다. 따라서 만일에 우리가 어디 출혈이 됐다. 그러면 얼마가 필요해요? 50% 이상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약물은 그렇게까지는 올려주지 못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출혈이 됐을 때나 또 수술 때는 이 약을 쓸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로 예방요법으로 계속 그 일정한 높은 그 리페레로코 능력을 유지는 하지만 출혈이 되거나 수술이 됐을 때는 그 이상의 드로빈 수치 필요하는데 그거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 장점은 이제 피하로 그걸 주사해가지고 또 방광기가 1에서 4주로 엄청 길어요. 그래서 피하로 1에서 4주 간격 계속 주사를 하면 앞에 얘기한 정상인의 한치 정도의 결정 능력을 계속 유지해 줄 수 있는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항체하고 이 구조가 다르잖아. 팔구인자에 작용하는 항체는 팔구인자에만 작용하지. 이게 다른 물질에는 작용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항체 환자에게도 유용하게 예방요법이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항체 환자에게 예방요법 할 수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는 엔티브라는 8인자에만 사용이 되고요. 나머지 약들은 항체의 유무, 8구인자에 상관없이 사용이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장점은 앞에서 말씀드린 거고 예방요법에 유용하다.
선호도도 높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기존의 팔구인자를 이용한 예방요법보다 좀 더 높은 기저활성도, 그러니까 몸에 계속 유지하는 기저활성도, 그걸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거 약을 주면 팔구인자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팔구인자에 대한 항체가 생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게 항체가 생기면 엄청 골치 아팠죠. 치료도 잘 안 되고 약값도 뭐 엄청 비싸고, 뭐 심지어 뭐 어떤 분은 뭐 1년에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쓸 약을 써야 했으니까 그런 고민이 이제 좀 덜해지고, 그래서 항체 환자의 또 이 효과적 예방 요법도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고, 단점은 이 50% 이상 활성도를 필요로 하는 출혈의 치료 수술 시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 이게 단점이고,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중요한 게 출혈과 수술 시에 팔구인자 혹은 무해인자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데, 이 경우 이미 그 약제로 인해서 드로빈 생성률이 좀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제를 같이 썼을 때 과다하게 드로빈이 생성돼서 혈전증이 생길 걱정이 좀 있다. 그게 단점입니다. 다음에 이제 그 미인자 제제를 뭐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그냥 기존에 쓰던 뭐 팩타하고 예방하고 출혈 때 뭐 수술 때 그냥 팩타 그냥 계속 쓰겠다. 나 정맥 주사도 잘하고 정맥도 잘 보이고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분들도 예방요법을 꾸준하게 어쨌든 시행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분들, 중증 환자, 혈병 AB 이런 분들을 위한 그런 미인자 제제 말고 대안은 없느냐. 다행히 이제 이런 것들이 요즘 그 속속 등장하고 있어서 그런 분들은 또 이런 미인자 말고 이런 이제 기존의 팩타 제제를 써서 충분히 효과적인 예방을 할 수 있는. 그 중에서도 이제 팔인자 제제 중에 아직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 같긴 한데 알투비오라는 약이 있는데, 그거로 보면은 방광기가 1주예요. 방광기가 1주. 방광기가 1주가 아니죠. 더 길지만 1주인데 1주 간격으로 1주 뒤에도 그 남아있는 게 한 10% 이상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그 연장한 그런 약들. 8인자인데 변. 근데 이제 고령하게 아마 우리가 곧 좀 나중에 우리 쓸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약은 일주일 간격으로 투여하면 어떻겠어요? 10% 이상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맥 주사를 맞죠. 이런 분들은 일주 간격으로 이 약 투여하면 10% 이상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약이 있고, 구인자는 그런 약이 없냐. 구인자도 이제 그런 알코올릭스, 요번에 또 새로 분류된 아이델비오 이런 약들은 방광기를 엄청 연장한 약인데, 그 제일 연장한 그 아이델비오를 보면은 그거는 2주 간격으로 정맥 주사해도 5% 이상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구인자 환자들 중에 현재로서 구인자 환자들 치아 주사제가 없거든요. 할인자 행위가 있지. 이런 분들은 예방요법을 나도 잘해야 되겠고, 그래서 주사 맞기 자주 맞는 건 싫고, 이런 분들은 이런 약제, 혹은 또 알코올릭스는 1주가 중요한 이런 약제들을 쓰면 주사 횟수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에 한 번 맞은 것으로 5% 이상의 활성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혈병 치료의 이제 역사인데요. 이렇게 처음에 뭐 수혈만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혈장에도 추출한 거, 그 몸속에다 쓰다가 이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감염 때문에 문제가 되고 하다가 유전자 제조업 제제
나오고, 그다음 유전자 재해사업자에 대해서 반감기 이게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앞에 설명드린 그런 비인자 제재, 피하는 이런 성장했어요. 다행히 우리나라도 다양하진 않지만 이런 비인자 제재를 사용한 치료 시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저하고 같이 지금 피하자에 입장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맡고 계신 분 그런 분 들어보세요. 보자 말고 하자고. 그래서 저희 지금 충남 대전 지역에서는 소아는 거의 100% 지금 피하주사제 시대가 접어들었고 성인은 한 50% 정도가 중증 환자들입니다. 접어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약을 하면 우리가 요게 이제 옛날에 인자 제재를 예방요법을 하던 시절에 그다음에 이제 또 만만기가 긴 그런 약들을 이제 쓰기 시작해서 주사 횟수를 줄일 수 있는 시대. 그다음에 이제 비인자 제재를 통해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시대. 이렇게 이 시대가 겹쳐져 있습니다. 겹쳐져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런 그냥 텍타만 쓰더라도 만만기 연장 제재를 쓰면 앞에서 본 대로 아이들 비혼이든 뭐 알코올이든 그 다음에 알토비오든 이런 거 하는 50%를 유지시킬 수 있다. 다음 난 정말 싫다. 피하러 가게 되면 또 비인자 제재를 쓰면 최소한 10%에서 40% 사이를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시대에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들 요거 보세요. 요게 요 범위가 5에서 40%잖아요. 그죠? 우리 몸에 항상 5에서 40%를 우리 혈병하는데 중증도하고 상관없이 유지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중증 환자는 없어졌다는 거야. 중증증도 없어졌다는 거야. 중증증도 1에서 5%, 1% 미만은 중증, 1에서 5%가 중증증, 5% 넘으면 경증이에요. 경증 환자들은 옛날에 자기 병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현 시대에 지금 있는 우리 대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치료들은 벌써 중증 환자는 없애는 경증 환자만 있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어 있습니다. 다음. 네, 같은 얘기고요. 다음. 그래서 이 10에서 15에서 40% 사이에 이 5% 이상이라고 합시다. 를 가지고 적어도 축구 정도는 큰 걱정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격투기는 안 돼. 격투기는 안 되지만 같이 하는 구기운동 뭐 거기까지는 적어도 걱정 없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엄마가 막상애한테 하는 얘기 할 때부터 애가 너 하지마 얘기만 하고 애를 키웠다 그러면 그런 얘기 안 해도 된다는 거지. 조금만 조심해라. 그렇게 하면서 키울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 문제가 있는 게 우리 보험급여가 지금 중증 환자에게만 이런 피하 주사제 이런 것들이 비인자 급여가 용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완전 역차별이 생기는 거야. 원래 중증보다는 중동적인 훨씬 건강해야 되잖아. 근데 역전이 되어버린 거야. 중증 환자는 거의 경증 환자가 되어버렸는데 중동적 환자는 이런 약을 못 쓰니까 그냥 중동적인 채로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그런 역차별 문제가 아직도 우리나라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이게 이제 임상 경우인데요. 피임자 제재를 쓰다 보면 이렇게 여기 드롬빈 생성 수치인데 정상 범위를 넘어가는 드롬빈 수치를 좀 보이는 왜 높아봐야
정상에서 조금 더 높은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이런 비인자 계좌를 쓰다가 출혈이나 수술이 있을 때 같이 할인자든 고인자 투여한다든 고인 투여했을 때는 일시적으로 트롬빈 생성 능력이 증가해서 혈전증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가능성.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고, 정말 그런 위험이 있나 없나는 앞으로 실제로 이제 그런 약들이 많이 쓰이면서 확인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임상 연구를 할 때는 아주 위험한 환자를 빼버려요. 혈전증 위험이 이런 환자를 빼고, 그런 위험이 없는 환자만 가지고 임상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 임상 연구를 가지고 정말 그 다음에 우리 환자가 적으니까 그 임상 연구를 하는 사람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실제로 저 앞에 본 그런 튀는 환자 있잖아. 그걸 잡아 얘기를 했다. 그래서 어쩌냐, 우리는 항상 이제 이게 시판이 되더라도 그 시판된 결과들을 잘 추적을 해서 몇 년간 얼마나 안전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이기이라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햄리브라 같은 경우는 벌써 시판되고 5년이에요. 5년인데 그 위험도가 거의 없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여러분 RPR 주사들도 시판이 되고 나서 4, 5년 정도의 여사를 주시는 경우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그 과제는 결국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임상 경험을 시판된 뒤에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렇지만 안전성이 확인된 비인자 피하 주사제, 방광기 연장제는 결국 우리들의 삶을 필요를 개선할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이 약들에 대한 접근성은 확보가 되어야 돼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이유인지 접근성이 좀 떨어져요. 보험급여를 국가에 내주면 되고, 특히나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어린애들 동맥교사 어린애들은 반드시 이런 접근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떨어진다. 그래서 그런 접근성을 좀 개선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성도 환자도 우리 같은 나라인데 역사를 강한 것을 개선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런 중증 환자의 삶에서는 우리는 이제 벗어나요. 제가 처음에 혈병 시작할 때만 해도 중증 환자분들이 겪는 고통은 엄청 심했어요. 지금 회장님도 그렇고 다들 이런 혜택을 못 보고 그 세월을 견딘 분들은 당연히 심하고, 심지어 이제 처음 진단되는 그런 신앙 엄마들 이런 분들이 오기를 싫어해. 왜냐하면 이제 그런 분들만 보니까 우리 애도 그렇게 될까 싶어가지고 왜 참석을 안 할 정도로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증 환자가 그런 가지는 그런 여러 가지 장애들을 중증 환자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생길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잘해서 된 일일 수도 있지만 그 국가나 또 도와주신 여러분들의 이게 있어서 우리가 이런 그 현실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보고 크는 우리 세대들 더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사회에 더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는 여러분 많이 배고프시겠지만요, 질문이 딱 한 개가 들어왔습니다. 그 교수님께 질문 들어본 것이, 언젠가부터 이 8인자 자체가 골밀도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지 좀 질문이 들어와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에 있긴 한데 근데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없다 이걸 인상적으로 많이 연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 배워가지고
하지만 하나 말씀드린 것은 혈병 환자들이 열도가 떨어지는 게 제일 중요한 요인이 뭐였어요? 출혈이 되어가지고 보정기가 계속 있으니까 누워있으니까 우리 회장님 박아준 회장님 옛날에 출혈하면 한 달씩 누워있었거든요. 근데 골밀도가 정상이었어요. 이 골밀도를 영향을 미친 인자는 한 가지가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혈병 환자가 왜 다른 사람들에게 골밀도가 출혈 안 되면 나중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제일 골밀도에 중요한 출혈을 그래서 어떻게 빨리 이 활동성을 빨리 회복을 해서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잖아요. 골밀도 제일 중요한 그래서 예방접종 열심히 하시고 또 예방접종에 얼마나 좋은 약들이 나와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래서 골밀도는 지금보다 훨씬 좋아집니다. 이게 저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다니면서 어떤 출혈을 겪었고 그것들이 나에게 어떤 기회가 또는 새로운 관점을 줬는지에 좀 적어놨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처음 혈액대장이 만들어졌을 때 저희 어머니가 되게 열성적으로 하셔서 제가 아마 254번입니다. 환자. 저희 형은 253번이고 근데 외삼촌이 앞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앞뒤 부분이 그래서 지금 다 협정 등록번호가 있어요. 빠르게 등록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에 등록됐을 때 처음 보신 어머니들인데 보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막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 지금보다 더 상황도 안 좋았고 사회적 여건, 그 다음에 시댁 이런 거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뭐 이혼을 하네,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었는데 저희 친구들이 많이 좋아지면서 많이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결혼을 해서 애가 셋인데 되게 다복하고 행복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저희가 아들만 셋입니다. 그래서 가면은 되게 여러 가지 의미로 어머니들이 좋아하세요. 첫 번째는 뭐 아시다시피 얘네들이 그럴 데가 없다라는 사실을 되게 좋아하셔서 그것들이 스타일도 하고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다 남자애들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귀여웠던 시절들을 오늘 발표 준비하면 다시 한번 해맑게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와이프가 있습니다. 셋째 남고서 이렇게 한덩어리를 비비적거리고 있는 사진입니다. 지금 많이 커서 첫째가 이제 20살, 18살, 16살이었습니다. 잘 건강하지만 옛날처럼 귀엽진 않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렇죠. 뭐 이야기는 없지만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이 많은데 지금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고 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로 했던 일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2006년도에 처음으로 제가 세계 혈우연맹 총회 참석을 했어요. 우연히 후에 혈대단에서 떠있는 공고문을 보고 참여를 했고 그때 처음 부처를 의심을 했죠.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혈병 연구가 상당히 많다는 생각을 하고 돌아와서 연구를 시작했을 때 혈병 환자들 헬스를 좀 필요했어요. 가장 열심히 도와주셨던 분들이 광주였어요. 광주의 어머님들이 환자 피를 모아서 버스 터미널 택배로 터미널에서 보내주면 제가 수원에서 다시 받아서 연구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 그런 기억이 나요. 되게 제가 연구할 때 있어서 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이 큰 힘을 내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녹십자로 입사를 해서 여러 가지 혈병 치료제를 개발을 시도했었고요. 첫 번째가 지금 아까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 TFPI MG1113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때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이때가 이제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 초록색 건물을 보이는 게 모감연구소였어요. 녹십자의 선대회장님이 만들었던 연구소고요. 여기 맨 앞에 여기 있는 사람이 저예요. 젊을 때
젊을 때 사진이었고요. 이때 14년도에 저희가 MJ113 처음 시작을 해서 이제 개발을 쭉 했고, 아마 지금도 교수님이 도와주셔서 제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몇 분들이 임상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과는 되게 잘 나왔던 것 같고요.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것만 계속한 건 아니고요. 그 이후에 이거는 올해 2월 달에 샀는데, 여기는 샌디에고에서 뒤에 보면 파르파르 샌디에고입니다. 샌디에고에 있는 식당에서 제가 그 외국인 연구자들 대상으로 저희가 했던 치료제에 대한 동향을 말씀드리고요. 이때 했던 그 희귀질환은 제가 검토했던 희귀질환 한 2~3개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치료가 잘 되는 게 혈압병이었어요. 나머지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고, 실제로 약간 혈압병 같은 경우는 출혈 말고는 정형외과 말고 문제가 없잖아요. 대부분의 희귀질환들은 약간 뇌에 그래서 또는 전체적으로 신장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어서 살아가는 게 되게 힘들어요. 답을 아직 못 찾았지만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사진이고요. 요거는 한미연구소랑 저희랑 같이 개발하는 부채를 제가 설명하고 있고 발표하는 저 사진. 그래서 혈압병에서 저희가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다양한 희귀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뉴스에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고요. 이게 제가 저의 살아왔던 내용이에요. 누구 절거절하게 저희가 아팠던 내용, 옛날에 뭐 혈자를 가지러 적십자에 갔다 이런 얘기는 되게 크잖아요. 근데 지금 되게 다양한 치료 옵션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간단하게 보면 IV로 맞을지 피하 주사를 할지 이 두 가지만 골라도 정말 다양한 옵션들이 제공되고 있어서 저도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약을 먹고 항체가 생기면 어떡해요? 항체는 치료가 어렵잖아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 이제 그런 걱정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점과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의 정석 수준? 우리가 잘 관리하면 건강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래서 아주 희망찬 저희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더 잘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몇 가지 저희 나이 드신 분들이 아닌 조금 젊은 분들이 있을까 생각해 좀 조언을 해주고 싶어 갖고 왔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첫 번째는 이렇게 어린 저희 환우분들한테 해줄 말은 엄마 말을 잘 듣자,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자. 뭐 경험해 보셨겠지만 사회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공부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안전하고 유택하게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 말을 잘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게 첫 번째 집에 갈 때 메모리하면 좋을 얘기입니다. 두 번째 몇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여기 오신 분들은 되게 밝으시잖아요. 근데 많은 환우분들이 어려움에 처해지는 상당히 많아요. 그게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마음의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그림을 가져왔어요. 이분들은 둘 다 같은 하나의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어떤 분은 되게 밝은 분을 보고 행복할 수 있지만 어두운 분은 어두운 부분을 보고 불안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시야를 어디에 두냐 차이인 것 같아요. 내 아이가 아픈데 어떡하지? 그거에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제 삶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아무리 예방요법을 하더라도 가끔씩 출혈이 생기잖아요. 출혈이 생길 때 어릴 때 느꼈던 그 두려움, 공포, 아픔, 고통감,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다시 떠오를 때가 있는데 그때 저도 되게 이제 내가 하는 게 끝인가? 라는 생각 되게 많이 해요. 학위를 포기해야 되나? 연구를 포기해야 되나 생각 되게 많이 했지만 묵묵히 그 시간을 흘려보내고 나면 또 회복이 되잖아요. 그 회복됨으로 다시 우리가 한 발 나갈 수 있었던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도 비슷합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는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엄마, 아빠, 선생님들이 아니라 나밖에 없어요. 내가 나 아니면 나를 구해줄 사람이 없어요. 예방요법 엄마가 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하다는 걸 인지하고 그거 하는 게 정말 저희가 출혈을 조절할 수 있지만 관절은 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젊은 분들은 꼭 관절을 오랫동안 잘 지키는 게 내가 스스로 해야 된다. 꼭 중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냥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앨리스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물어봐요. 여기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길을 고양이한테 물어보는데 고양이가 해준 말이 그거래요. 그건 네가 어디로 가고 싶은데 따라 달려. 즉, 나 어떻게 해야지에 대한 답은 내가 뭐라고 싶은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 나 자신은 뭐라고 싶은지 잘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길을 생각해보는 게 중요한 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제가 그냥 좋아했던 문구 중에 하나 갖고 왔어요. 저도 어떻게 해서 제가 여기까지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 연구원이 돼야지 라고 생각하고 공부한 것도 아니고 뭐 약을 만들어야지 하고서 온 것도 아닌데 그때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공부를 했고 대학원을 갔고 교수님들을 만나고 연구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이거를 우리 컨텐팅 다시라고 하죠. 그래서 후회도 있긴 하니까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더 어른분들도 계속 건강하지 않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규정해서 우리 삶을 남아있는 우리의 길을 더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선애라고 합니다. 원래는요, 제가 좀 강의하는 사람인데 전 돌아다니면서 강의하는 거 좋아하는데 오늘은 여기 서서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얌전히 서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제를요, 현서로 인한 성장. 그런데 중요한 건 그냥 성장이 아니고요. 네, 현서로 인한 저희 가족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저희 가족은요, 준명, 선혜, 현서, 현준, 현승 이렇게 5인 가족이 있고요. 저는 여기에서 선혜의 역할, 엄마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4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건강, 가족, 후회, 그 다음에 감사와 함께 다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몸과 마음이 좀 건강해야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를 해보니까는 절제와 통제를 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것, 그게 저의 가장 큰 목표였고요.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서를 데리고 처음 주사를 맞았던 게 10개월째였던 것 같습니다. 9개월째 때 첫 출혈로 인해서 주사요법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때부터 저희가 했던 것들은 연산요법이었어요. 뭐였냐면 주사를 처음 꺼낼 때부터 뭘 꺼냈는지 어떻게 믹스를 했는지 그걸 순서대로 계속 얘기를 했어요. 매일매일. 그리고 이제 저희는 자가주사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왜? 아픈 아이지만 현상체험도 보내고 싶고 수학여행도 보내고 싶고 체육대회도 보내고 싶었거든요. 그러려면 현서 혼자 자가 주사가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현서에게 매일매일 얘기를 해주면서 이거 세팅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의 바람대로 조금 더 빨리 되긴 했지만 3학년 여름방학 첫날 시도를 한 건요, 만약에 실패를 하더라도 저희가 여기서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름방학 첫날 현서가 한 90% 했던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캡처한 게 제 육아일기거든요. 여기에서 현서가 바늘로 살을 찌를 때 두려워서 손이 떨려서 힘들어 이랬을 때 아빠가 손을 잡아주고 현서가 바늘을 잡고 혈관을 잡아서 찔렀던 그 내용이 써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 연산요법을 썼던 게 되게 효과가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제일 무서웠던 게 충치였어요. 저희 지역에서요, 충치 치료를 하다가 출혈이 생기고 중환자실까지 간 30km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치가 생기는 게 끔찍하기도 싫어서 초등학교 한 초반까지는 3개월에 한 번씩 검진을 했어요. 혹시라도 충치가 생기더라도 간단하게 치료가 끝날 수 있도록. 그리고 조금 크고 나서부터는요, 6개월에 한 번씩 지금 현재도 꼬박꼬박 치과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운동이 수영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교육을 받을 때. 그래서 5살 때부터 꾸준히 수영을 했고요. 지금은 거의 돌고래 수준이에요. 우리 코엠 모임에서 왜 한우들을 위한 수영 대회는 없는지 가끔은 이게 가장 권장 운동인데 이런 모임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무서워서 자전거를 안 가르쳤어요. 그네도 안 태웠고요. 그런데 동생들이 생기고요. 좀 크고 나니까 자전거를 타게 돼요. 그리고 저도 이제 동생들이랑 타줘야 되니까 타고. 그런데 저에게 말도 안 하고 현서가 제 자전거를 타는데 너무 잘 타는 거예요.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몸이 좀 큰 상태이다 보니까. 이게 5학년 때였고요. 그때를 시작으로 해서
동네에서는 절대 못해요. 넘어질까봐. 그런데 아빠가 항상 자전거 도로를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신안, 담양, 섬진강, 그 다음에 전주에도 자전거 도로가 엄청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자전거 도로로 투어식으로 해서 취미 활동을 같이 즐기고 있고요. 중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애가 운동을 안 시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약하잖아요. 뭔가 관계성에서. 근데 저희 아이가 가야 될 학교, 혹시 아시겠지만 저희 환우들의 감사한 제도 중에 하나가 지원하는 학교를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1순위로. 저희 아이가 보낸 학교를 알아보니까 체육 시간에 배드민턴을 의무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6학년 2학기 때 1대1 강습을 붙였어요. 그래서 배드민턴을 잘 치게 되었고 학교에서는 지금 거의 원탑 수준입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지금 현재 배드민턴 취미를 즐기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음의 건강도 좀 챙겨야 되는데 그 마음의 건강은 자신감에서 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잘 시키고 싶어서 열심히 시키는 게 아니고요. 공부를 했을 때 조금 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에 우선은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솔직히 하기 싫은 것도 참고 할 줄 알아야 되고 너무 하고 싶은 것도 참고 안 할 줄 알아야 돼. 저는 이게 육아법 중에 하나거든요. 공부도 의무적으로 저희 집은요 책상에 앉으면 적어도 40분 이상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게임 안 할 수 없죠. 근데 게임도 40분까지밖에 못합니다. 저희 아이들의 게임 시간이 되면요 타이머 누가 맞출 거야? 이렇게 하면은 알아서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타이머 돌려서요 40분 알람 울리면 이렇게 딱 끄고 있는 이 육아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형제 간의 우애, 그 다음에 부모의 사랑, 이걸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저는 관계 중심의 우리 가족을 좀 만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동생이 태어나면서 많은 선배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육아 책에서도 그렇고 1대1 밀착 데이트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그 뒤로 약속처럼 지킨 것 중에 하나가요. 현수하고 꼭 1대1 데이트를 합니다. 저도 하고 있고요. 아빠도 하고 있고요. 아빠랑은 대체적으로 먹으러 다니는 걸 하고요. 저랑은 좀 체험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 지키는 거를 좀 저는 우선적으로 하고요. 거짓말 안 하기. 그래서 지금까지 제 양심에 손을 얹고 해도 거짓말을 아이들에게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래서 거짓말하는 게 끔찍하게 싫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가요. 제가 알지 못한 현서의 소원을 발견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학교에 갔는데 중학교 1학년이 되고 학교에 갔는데 학교의 소원트리에 현서가 이런 걸 써놓은 거예요. 해외여행 가기. 겨우 중1밖에 안 됐는데 내 인생 동안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눈이 내린다면 이글루를 만들어보고 싶다. 이거를 중1 때 제가 학교에 가서 봤어요. 계속 기억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 겨울에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애들이 놀이터에 놀러 갔는데 제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김치통을 들고 나가서 현서와 이글루를 만들었습니다. 한 6시간 정도 걸려서요. 진짜 이글루를 만들어서 동생들하고 놀았고요. 동네 아이들까지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 저는 현서가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나가고 싶어 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걸 안 이상 우리 졸업하기 전에는 중학교 졸업하기 전에는 가보자 이렇게 해서 올 겨울에 드디어 갔다 왔습니다. 저는 현서가 아픈 걸 안 뒤로요. 원래는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하면서 약속이 애 5 낳는 거거든요. 근데 현서가 아픈 걸 알고 나서는 아이를 갖는 게 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안 가지려고 했어요. 근데 현서가 말이 트이기 시작하면서 저에게 계속 부탁했던 게 자기 동생 10명 갖고 싶다고. 그런데 제가 2명까지 만들고서는 더 이상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항상 자기가 원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 먹는 거, 챙기는 거, 놀아주는 거를 항상 현서는 따뜻하게 챙겼던 것 같아요. 한 번도 귀찮아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동생들이 되게 잘 따르고요. 여기 사진에 빨간색 지금 표시해놨는데 가방 보이세요? 저희는 소풍을 좀 자주 다니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항상 가방에 도시락, 간식 이걸 챙겨가지고 갔는데 저게 도시락 가방, 간식 가방이에요. 형아가 이렇게 항상 놀러가서 가방에서 먹을 걸 꺼내주니까는 동생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더 잘 따르는 동생들, 형아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우애가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요. 저의 노력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육아일기를 꾸준하게 쓰고는 있는데요. 이번 교육을 준비하면서 번수를 세보니까 총 77번이더라고요. 저는 매일매일 좋았던 거, 힘들었던 거, 아쉬웠던 것들을 일기를 썼고요. 아이들이 글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동화책보다 저희 일기를 더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형아가 나를 이렇게 챙겨줬지, 엄마 아빠가 우리에게 이렇게 해줬지, 우리가 이런 잘못을 해서 이렇게 혼났었지, 이런 걸 알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더 바르게 크지 않았나? 육아에 대해서는 자신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중3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착하고 사춘기 없이 커졌어요. 그런데 총량 질환의 법칙, 언제 사춘기가 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왕이면은 조금 더 마음이 단단해진 다음에 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한번 해봅니다. 저에게도 후회되는 상황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요. 너무 겁을 먹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현서 10개월쯤에 처음 한우 모임을 갔는데요. 너무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볼 때마다 막 눈물이 아픈 거예요. 내 아이도 이렇게 될까봐. 그래서 너무 무섭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현서에게 행동에 대한 제약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맨날 관절을 밴드 같은 걸로 묶어서, 그러니까 보호대, 팔 보호대, 발목 보호대, 무릎 보호대를 해서 어렸을 때부터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보면 성격이 되게 외향적인데 얘를 내성적인 아이로 좀 오해하고 살았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제약을, 절제를 많이 시키고 살았어요. 저의 이런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요, 아이가 내성적인 흉내를 내면서 자랐던 것, 이게 가장 후회스럽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그걸로 인해서 활동량이 없다 보니까는 아빠의 유전자도 있긴 하겠지만 비만 아이로 좀 키운 게, 그래서 제가 현수한테 너의 관절은 순두부야, 연두부, 순두부 같은 거야. 무게가 무거워지면은 이거는 망가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체중 조절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지금 저 정도이긴 해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만은 좀 치료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어렸을 때부터 비만 유전자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비만 세포가 안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서가 환우였기에 감사한 일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멋진 의료진들도 알게 되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근접해서 밥도 먹고 악수도 하고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저희는 정말 전화통화를 자주 할 정도로 멋진 의료진들을 있고 약 지원도 되게 충분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항상 물리치료 선생님들이 정기적으로 교육을 해주신 덕분에 내가 어떻게 해야지 안 다치는지, 다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건강하게 안전하게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상 피해를 주면 안 되는 아이야 라는 제 머릿속에 인식이 있기 때문에 더 예의를 중시하게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 경청, 대답, 이것만큼은 꼭 잘해야 돼, 이런 아이로 키우다 보니까요, 순종적이고 성품이 좋은 아이라는 꼬리표가 항상 따라다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서는요, 도전 정신은 솔직히 말해서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제가 설득하거나 본인이 다짐을 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끝장을 보는 성격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미래에 대한 대비책으로 아들이기 때문에 어휘력이 떨어지는 것, 이것 때문에 한자 공부를요 하루에 8개씩만 꾸준히 해. 요거 했는데 진짜 성실하게 지켜서요, 중학교 1학년 때 한자 3급 자격증을 취득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끈기와 책임감을 좀 갖게 된 아이로 키우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하나, 따뜻한 마음, 우애, 부모님을 챙기고 동생을 챙기는 것, 주변 사람을 좀 따뜻하게 챙기는 것, 이것도 현서한테는 항상 취미체처럼 따라다니는 말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책임과 따름이 있는 아이로 키우게 된 것 같아서 환우인 게 어찌 보면 감사하다, 환우이기에 내가 이렇게 키우지 않았을까, 조금 더 신경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제 또 아래 이제 지역에 보면은, 전국에 보면은 동생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이들이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조금 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 적어도 현재 시점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약이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상황인지를 좀 시키는 거 저희 아이에게도 꾸준히 시킬 거고요. 소문도 계속 내려오고 합니다. 엉덩이 힘 키우기, 공부를 잘하는 우등생으로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적어도 네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싫어도 해야 돼, 이 끈기는 조금 계속 가르치고 싶어서요, 엉덩이 힘 키우기는 꾸준히 할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면요, 다양한 사람, 다양한 상황들을 만나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 사람이고 감사한 상황이 많은 사람인지 이렇게 인지하면서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제가 보인자에 걸려 신랑한테 얘기를 했어요. 신랑이 결혼하자고 할 때 나는 이런 상황이고 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렇게 아픈 아이가 낳을 수도 있어. 그랬더니 며칠 공간원이 와서 병원 예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가서 교육을 받았어요. 저희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딸들이 있는 집들은 혹시라도 보인자의 아이를 키우고 있다라면은 전 이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보다 더 많이 다짐하고 각오를 하고 아빠가 시작을 했기에 더 단단하게 더 활동적으로 이 모임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신랑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요. 서준수, 준승이 지금 놀러 갔어요. 서준승에게는 항상 엄마 아빠가 무조건 너희들 편이 되어서 지켜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다 해내면서 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 코에 전체 가족 여러분이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코에메가 있어서 많은 의료진이 있어서 지원자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몸과 마음이 건강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으로부터 비롯된 내용이기 때문에 경험담도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잘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제 소개입니다. 저는 안창민이라고 하고요. 35세 8인자 중증, 직업은 약사, 특징은 곧 출산 임박입니다. 다다음 주에 이제 둘째가 태어나기 때문에 출산 임박이고, 제가 굳이 이렇게 항상 제 소개말에 직업을 적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저 어릴 때, 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혈흔재단이라던가 어디 약 타러 가면 항상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목발 짚고 다니고, 어떤 사람들은 쫄뚝거리고 다니고, 또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 보면 어머니가 또 절망에 빠지고 걱정하시고, 우리 아들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고, 또 그러다가 지금 저는 이렇게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니까 저처럼 이렇게 잘 걸어 다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또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괜찮게 활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아들도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희망을 얻고, 그래서 항상 제가 부끄럽지만 저는 약사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 것도 없지만 굳이 넣는 이유가, 그래도 나를 보고 누군가의 어머니가 또는 누군가의 환우가 조금은 이렇게 좀 희망을 얻고, 좀 우리 애기도 저렇게 클 수 있겠구나, 정상적으로 사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를 꼭 좀 생각을 해주십사 항상 제가 뭔가 혈우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저 직업을 항상 넣거든요. 그래서 제가 8인자 중증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1%가 안 됩니다. 1%가 안 되는 중증임에도 불구하고 운동이 됐든,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싸움줄 많이 하고 다녔었거든요. 정상적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항상 제가 약이 부족한 세대가 아니었어요. 저는 91년도에 아까 등록번호 250 몇 번이라고 하셨지만 400 몇 번이라, 저는 700번대거든요. 제 등록번호가 700번대다 보니까 약 때문에 걱정한 적은 정말 살면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약은 있었었고, 그린에이트부터 지금 맞벌이 약까지 항상 약은 있었었고, 예방요법도 늦지 않은 시기에 해서 관절도 튼튼하고 해서 항상 혈우병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벽을 느낀다거나 한계를 느낀다거나 한 적은 전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요, 그 벽을 제가 최근에 정말 느낀 것 같아요. 이제 첫째 아이가 지금 딸이거든요. 그리고 둘째 아이도 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인자에 대해서 제가 정말 관심도 많이 가졌고 또 걱정도 많았죠, 당연히.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좀 상황이 이제는 정리가 되고 머릿속에 생각들이 정리가 되고 나서 돌이켜 보니까, 저는 지금까지 혈우병을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그냥 나의 특징 중에 하나일 뿐이야 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넘어왔던 건데, 이게 요렇게 이제 저의 2세가 생기고 저의 자녀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유전 질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의 약점으로, 저도 몰랐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그걸 약점이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되게 인식하지 못한 채로 지내왔던 것 같아요. 지금 제 머릿속에 생각들이 정리가 되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가 주변에 이제 딸의 자녀를 가지신 분들께도 많이 여쭤보고,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많이 여쭤보고 많이 조언을 구해봤는데, 이제 대부분 분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문제 없다,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다, 전혀 문제 없을 것이다,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또 이제 직업적으로 이렇게 접근성이 조금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들을 찾아보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충분히 좀 걱정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 라는 생각을 계속 했고, 하여튼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보인자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이 유전질환 혈우병에 대해서 진짜 요로에 관련해서 나의 이세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이게 대처가 되겠구나 하는 거를 정말 이번 기회에 혈우병 관련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걸 정확하게 한번 알아봐야겠다 싶어서 논문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로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좀 학술적으로 여러분들께 접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좀 핀트가 안 맞지만 한번 그래도 준비한 거니까 잘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혈우병 보인자예요. 보인자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전되는 원리라던가 보인자의 특징인데 사실은 이제 여기 중학생분들도 있고 고등학생분들도 있을 테니까 너무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신 내용일 거예요. 이렇게 염색체가 사람이 23쌍, 46개의 염색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요 1번 염색체를 예를 들면 1개, 2개잖아요. 요 1개가 부계, 아버지로부터. 요쪽 반대편에 있는 거는 모계. 요런 식으로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엄마 하고 마지막에 요 23번째 성 염색체가 X, Y로 구성되면 남자, X로 구성되면 여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저희 유전의 원리고요. 그런데 이제 이 모계와 부계에서 원래는 대로라면 이렇게 한 개씩 받아야 하는데 모든 1번 염색체부터 성 염색체까지 모든 23쌍의 염색체에 돌연변이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1번 염색체에서 생기면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 다운 증후군의 아이가 태어나는 거고요. 예를 들어 X가 1개, Y가 1개여야 되는데 X가 2개, Y가 1개 이런 식으로 돌연변이가 생기게 되면 클라인펠터 신드롬이라는 병으로 이제 발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염색체 23쌍에서 문제가 돼서 저희 이런 유전 질환이라던가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 이 혈우병은 염색체, 성 염색체, X 염색체에 있는 성 염색체 유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모든 염색체 23쌍 중에서 성 염색체가 관련되다 보니까 이 성 염색체가 우리 사람의 성별을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 염색체가 관련되다 보니 남자 아이냐, 여자 아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결론만 말하면 아버지가 혈우병인 경우에는 딸들은 모두 보인자. 저의 경우죠. 저는 이제 제가 혈우병이니까 딸들은 모두 보인자. 아들들은 모두 정상. 황성호 박사님의 가정의 예처럼 아들들은 모두 정상. 그리고 어머니가 보인자인 경우에는 뭐 이거 원리야. 사실은 뭐 지금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어머니의 보인자인 경우 아들은 절반의 확률로 혈우병의 자녀가 태어나고요. 딸들은 50%의 확률로 보인자로 태어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흔히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에서 보인자들은 X 염색체가 하나 더 있으니까 아무 증상이 없다, 아무 문제 없다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죠. 정말 보인자는 증상이 없을까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요. 아마 많이들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셨으면 아시겠지만 보인자 분들도 사실은 증상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원리들을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보인자가 증상이 생기는 이유 그리고 정의상으로는 경증 환자지만 실질적으로 정상이라는 단어가 조금 제가 웃겨가지고 물음표를 치니까 실질적으로는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보인자가 증상이 생기는 이유는요. 이 여성은 X 염색체가 2개잖아요. 2개인데 요 중에 1개는 저희가 이 배아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배아에서 이 발생을 하는 과정에서 랜덤하게 어떤 X 2개 중에 하나가 불활성화됩니다. 불활성화되는데 불활성화되는 비율이 문제가 있는 염색체 위주로 불활성화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저 같으면 저희 딸 같으면 저에게서 혈우병 X 유전자를 하나 받고요. 저희 와이프로부터 정상 X를 받잖아요. 그럼 확률적으로 저의 문제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문제가 있는 혈우병 유전자가 활성화되는 확률보다 정상의 와이프 X 유전자가 활성화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 여성분 보인자 여성이 100% 중증이라던가 중등증으로 가지 않고 병증으로 가는 이유가 이게 랜덤으로 발생 과정에서 랜덤으로 대부분의 X 염색체가 제 이 보인자 X 염색체는 불활성화되고 정상 X 염색체가 활성화돼서 대부분의 우리 몸 세포에서는 정상이 활성화가 되는데 그 중에 쉽게 말하면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보인자 X가 많은 수가 활성화가 되면 이제 랜덤으로 되는 비율이다 보니까 이게
경증이라던가 중증증으로 증상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X 염색체가 사람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발생 과정에서 반드시 불활성화가 되고, 그런데 그 불활성화되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 불활성화가 많이 되니까,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것만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문제 있는 것도 조금은 활성화되니까 이 보인자 여성들이 이 증상이 조금씩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인자 여성의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10에서 15%가량이 이 경증이나 중증증으로 이 증상의 양상을 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상 응고인자 활성도 수치가 40% 이상이라고 하면 경증은 5에서 40%. 사실 경증 같으면은 뭐 걱정하실 게 하나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보시면 뭐 매상이 크게 있다거나 수술을 할 때 지혈에 문제가 발생하고, 중증증의 경우에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1에서 사실은 경증분들은 1에서 5%도 훨씬 넘으니까 보통은 이제 10%가 넘어가고, 여성분들 같으면 보통은 10%가 넘어가기 때문에 다들 경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경증의 범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상의 범주나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과연 이 증상이 없다 뿐이지 이 활성도 50% 미만의 여성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내가 증상이 없으니까 활성도 검사도 안 받고, 내가 증상이 없으니까 나는 뭐 정상인데? 라고 하고, 그리고 이거는 또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이 보인자 여성의 아버지들도 저의 경험상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나의 약점이기 때문에, 이거 나는 우리 딸은 정상이야, 우리 딸은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라고 너무 간과하고 저의 경우에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과연 이 50% 미만의 여성이 10% 15% 가량이 아니라 더 많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료 같은 거 찾아보면 뭐 이거 다 헤모라이프 기사긴 한데, 이렇게 출혈된 분들도 있고, 자궁 이건 되게 심한 수술이긴 하지만 자궁 적출에 뭐 출혈도 심했던 분들도 있고, 하여튼 이런 예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큰 외상이나 수술 시에만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여성 보인자 경증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아무런 불편함이, 심지어 이제 여성분들 같으면 한 달에 한 번 하는 월경 중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 보니까 이걸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혈우병 치료의 목표 흡입인자 수치가 여기 이제 건강보험공단 자료인데 20에서 50%인 거를 감안하면 정말 이거는 뭐 보인자분들 사실은 진짜로 정상인이나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정상이라고 제가 썼지만 아무 문제가 없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꼭 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외상이 있다거나 수술 시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PPT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꼭 별 문제가 지금까지 없었을지라도 꼭 활성도 검사를 해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그 상황에 저희 여성 보인자분들 대비를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의미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이제 다 마무리가 제가 짧게 해가지고 마무리가 되어가는데, 특히 이제 오늘 오신 분들 중에 환우의 어머니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 혈우병 유전자가 돌연변이율이 굉장히,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집안에 아무도, 저는 진짜로 돌연변이거든요. 이 혈우병 8인자, 특히 8인자 환자의 25%는 돌연변이로 생기게 되는데, 저가 그 25%의 확률로 생긴 돌연변이 혈우병 환자예요. 그런데 나머지 75%의 그 유전으로 된 환자의 어머니분들이 특히나 저는 꼭 좀 요 활성도 검사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뭐 40년, 50년, 60년 살아오시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셨을지라도 꼭 좀 검사를 하셔서, 혹시나 모를 미래에 내가 그래도 이게 활성도 수치가 얼마구나, 나의 수치가 이 정도 되니까 혹시라도 그런 경우에 대비를 해야겠다. 뭐 그렇다고 제가 이거를 무슨 경증으로 등록을 해라 마라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알고는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꼭 좀 등록을 해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제가 오늘 좀 하고 싶었던 말씀,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혈우병, 제 경험적으로 이 혈우병 처음으로 어떤 내 삶에 있어서 허들로 다가오고 이런 큰 벽으로 다가오는 게, 저는 이제 결혼을 하면서 아기를 낳으면서 또 그 아기들이 딸로 태어나면서 처음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경험을 꼭 좀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었고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어린 친구들도 분명히 언젠가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룰 텐데,
요런 저의 선제적인 요런 경험들을 이렇게 미리 한번 들어보시면 아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랬었다 맞아 그때 그 사람도 그랬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대처를 해야겠다 하고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저희 보임자 여성분들께서 꼭 요 활성도 수치를 잘 알고 계셔가지고 어떤 상황들이 있을 적에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말로 혈우병은 정복됐습니다. 이거 뭐 혈우병 때문에 전혀 문제 생길 일은 정말로 없어요. 이게 정말로 없고 제가 이거는 좀 세게 말씀드리면 제가 약사 면허를 걸고 문제 생길 일은 예방요법 잘하고 내가 관리만 잘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혈압약 드시는 분들 많아요.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약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내가 이거를 혈압도 치료가 안 되고 고지혈도 치료가 안 되고 당뇨도 치료가 안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내가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아 그냥 당뇨네 많이들 그러니까 나도 약 먹으면 되겠지. 나 고지혈이네. 뭐 그냥 고지혈약 먹으면 되지. 근데 꾸준히 먹어야 되네. 불편하네. 이 정도로 이제 혈우병도 사실은 나 혈우병이네. 약 맞아야지. 예방요법 해야지. 활성화 인공인자 수치 유지해야지. 이렇게 관리하는 식으로 가시는 걸로 이제 정복이 저는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 환자 보임자 개개인의 관리와 환자 본인 스스로의 관심과 이런 관리가 필요할 뿐이지 정말로 정복됐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정복됐고 우리 환자들이 스스로 좀 자조하고 해서 이거를 이제 사실 이거 표현이 좀 잘못되긴 했는데 극복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거 저는 정말로 저 스스로에게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저희 이제 둘째 태어나면서 요 보임자로 트러블이 생기면서 저 스스로한테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아, 나도 나의 내면 밑에는 이 혈우병 때문에 되게 어떤 컴플렉스가 있었구나. 나는 지금까지 약도 많고 뭐 아무런 살아오는데 문제가 없어서 전혀 그런 거 없다고 생각했던 나조차도 이런 벽과 이런 어쩔 수 없는 유전적인 요인들 때문에 벽을 마주치고 나도 그런 컴플렉스가 있었구나 하고 되게 좀 스스로가 많이 깨달았거든요. 하여튼 이제 앞으로 자라는 저희 이제 20대 환우분들 그다음에 앞으로 결혼 앞두고 있는 분들 다들 조금 그거를 잘 인지를 하셔가지고 저처럼 좀 잘 극복이라고 하면 웃기지만 극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여기까지 제 발표였고 자, 궁금하신 점 있으면